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한테 원래 매일 그 금요일 밤에 제 이 강의를 하나씩 올리는 것을 원칙으로 했는데, 이번 주에 제가 뭐 너무 그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조금 좀 늦게 됐습니다. 이 촬영하는 시간이 금요일 날 저녁이다 보니까 뭐 토요일 날 정도에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그 미국에 중간 선거가 있었고, 또 뭐 북한하고 미국과의 그 핵 문제에 대해서 약간 좀 부정적인 진전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중간 선거에 대해서 정말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제가 우리나라의 그 관심이 좀 특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 월간조선 10월호에 제가 기고문을 하나 쓴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미국의 중간 선거에 대한 높은 관심은 조금 좀 특이한 것이고 정상적이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원래 중간 선거는 미국에서도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선거입니다. 미국 국민들의 평균 40 내지 50%가 중간 선거에 참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30 몇 %인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리고 이제 대통령 선거의 경우에 한 5, 60%를 이제 선거에 참여를 하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요번에 미국 중간 선거가 뭐 한반도 문제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서도 아주 엄청나게 큰 사건을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일 아닌가라고 생각하고서 이제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그 원인이 제가 이제 분석하는 원인은 우리나라 그러니까 6월 12일 트럼프하고 김정은이의 이제 회담 이후에 한국의 많은 좀 보수적인 사람들이 트럼프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트럼프가 중간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무엇인가 이룩하기 위해서 북한하고 그러니까 좀 제대로 진행도 안 되는데 그냥 엄먹넘먹 넘어가면서 사진 같이 찍고 외교하고, 그럼으로써 중간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트럼프가 저러고 있다. 사실 북한하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런 식으로 본 사람들이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 트럼프를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이 트럼프가 요번에 선거에서 지면은 탄핵받을 거기 때문에 탄핵당할 거기 때문에 탄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저렇게 노력을 하는 것이고, 이 중간 선거는 아주 미국 정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또는 다른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중간 선거에 뭐 그냥 결정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트럼프가 북한 핵 문제 해결 잘했다고 이 중간 선거에 이기는 것도 아니고 못했다고 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탄핵은 본질적으로 이번 중간 선거에 지더라도 탄핵은 당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탄핵을 할 때 하원에서 탄핵 소추를 합니다. 이게 이제 검사의 노릇을 하는 것이 하원이에요. 근데 판사의 노릇을 하는 것이 이제 상원입니다. 상원의 경우에 3분의 2, 100명 중에서 67명이 이제 트럼프를 탄핵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탄핵이 되는데, 미국 요번에 상원의원 선거 중에서 공화당 의원 42명은 아예 2반 3반이기 때문에 출마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42명은 무조건 남아 있는데, 그러면은 100 빼기 67이면은 33이죠. 탄핵이 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판사가 탄핵을 가결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중간 선거에 트럼프가 지면은, 지더라도 다 졌더라도 공화당 출신 선거에 나간 상원의원 다 지더라도 42명이 남아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법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인데,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뭐 어떤 분은 상원의원 100명 다 뽑는 줄 알고 있던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선거가 끝난 다음에 나오는 양식도 다릅니다. 여기 이제 한번 이 중앙일보의 어제의 겁니다. 11월 8일자 목요일 건데, 트럼프 집권 2년 만에 하원 뺏겠다. 미국 대통령 중에 집권하고 2년 만에 하원 안 뺏긴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뺏겼습니다. 안 뺏긴 사람이 루즈벨트 대통령 1934년 선거,
그리고 부시 대통령 43대 부시 이 사람은 2002년 선거 그 두 번 빼놓고서 선거에서 취임하고서 2년 만에 집권 2년 만에 하원 뺏기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지난 1910년부터 이번 2018년까지 108년 동안 그 선거에서 하원 뺏기지 않은 그 중간선거 28번이 있었습니다. 이번 11월 6일까지 28번 중에서 대통령이 2년째 하원을 뺏기지 않은 경우는 단 2번밖에 없었다. 그런데 여기 집권 2년 만에 하원 뺏겼다. 무지하게 빨리 하원 뺏긴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거 팩트는 맞습니다. 2년 만에 뺏긴 건 맞는데 이건 항상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그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관점을 올바로 갖고 중간 선거가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며 그리고 이제 미국의 중간 선거가 끝났으니까 앞으로 북한 문제는 어떻게 될 거냐를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미국에서 이제 그 11월 6일이죠. 11월 6일 밤에 오늘 정말 성공했다. 트리멘더스 석세스라고 얘기했습니다. 대단한 성공을 했다. 그리고 자기가 이룩한 이 결과는 역사의 법칙을 깬 것이다. The outcome defied history. 역사를 부정하였다. 예, 역사를 사실 부정할 정도로 이것은 잘한 선거입니다. 그 미국 역사 지금 제가 이제 1910년부터 2018년까지 그 108년 동안 중간 선거가 28번이 있었는데 현직 대통령이 상원에서 상원 의원 숫자를 늘린 경우 그 2년째 5분밖에 없습니다. 트럼프까지 쳐서 그러니까 뭐 28분의 5니까 엄청나게 잘한 것이죠. 그래서 역사를 바꿔 자기 결과는 역사의 법칙을 깨는 것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트리멘더스 석세스라는 그 말을 썼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뭐 만족하고 있으면 이긴 거가 되는데 재미있는 것은 또 하원에서 또 어떤 신문에는 8년 만에 하원 뭐 민주당이 장악을 했는데 당연하죠. 오바마가 중간선거 2번 졌으니까 현직 대통령이 이기지 못합니다. 하원에서 현직이 이기는 건 정말 역사의 그 법칙을 깨는 사람들만 이길 수 있습니다. 부시 대통령이 하원에서 이긴 것은 역사의 법칙을 깬 것이죠. 부시 대통령은 대통령이 될 때 대통령이 되는 날 됐다고 판명이 안 나와서 결국 미국 대법원에서 부시가 대통령이라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대통령의 그 정당성, 정통성도 부정하고 있던 사람이 많은 상황에서 치른 중간 선거에서 이기는 그 놀라움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때 왜 이겼느냐? 2001년에 그 9.11 테러를 맞고 바로 그 다음 해죠. 1년 만에 그 테러 전쟁이라는 그 이 분위기 속에서 이길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1934년에 루즈벨트 대통령도 바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길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뭐 여러분 보시겠지만은 폭스뉴스의 그 로라 잉그램이라는 아주 그 유명한 앵커가 있는데 그 해설하는 문장입니다. 트럼프's midterm victory and the Democrats race to defeat. 트럼프가 이겼고 이 사람은 민주당이 졌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법칙대로 하면은 이 정도 이겨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 미국 중간 선거를 한번 말씀을 뭐 한 2-3번 드렸는데 가장 최근에 지금부터 한 2주 3주 전에 제가 이제 그냥 제 나름대로 예측을 해봤습니다. 상원은 공화당이 그냥 그 우위를 지킬 것이고 하원에서는 지지만은 그렇게 세게 지지는 않고 그냥 뭐 하원은 민주당이 차지하지만은 압도적인 그 우위를 차지하지는 못할 거다라고 예측했는데 지금 뭐 그 비슷하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현재까지도 완벽하게 한 명까지 다 맞는 그런 수치가 안 나왔습니다. 하도 박빙인 곳이 있어가지고 아직 그 카운팅이 끝나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뭐 한 명까지 일명 단위로 몇 명이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은 그냥 대략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자료 중에서
뭐 한두 명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서 들으시면 됩니다. 요 그쪽 재밌는 그 사진인데 2년 차에 트럼프가 이제 뭐 중앙일보 보면은 집권 2년 만에 하원을 뺏겠다. 하원이 34명 줄어들었습니다. 그 공화당 하원이 원래 있던 수보다 34명이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여기 여러분들이 볼 겁니다. 그림을. 클린턴은 첫 번째 그러니까 2년 만에 하원을 54석을 뺏겼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보다 20석을 더 뺏긴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오바마 대통령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오바마 그 대통령 됐을 때 한국 사람들이 뽑았으면 아마 80대 20으로 이겼을 거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한국인들이 오바마를 좋아했는데, 오바마가 2년 만에 뺏긴 첫 번째 중간 선거에서 뺏긴 그 의석이 63석입니다. 오바마는 63석을 뺏기고 클린턴은 54석을 뺏겼는데 트럼프는 34석밖에 안 뺏겼다가 맞는 겁니다. 그리고 이 현직이 대통령인 당에서 평균 잃는 하원 의석수가 36석이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자기 나름대로 성공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역사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상원의 경우 보겠습니다. 클린턴은 그 첫 번째 중간 선거에서 하원의원 8명을 잃었습니다. 상원의원 8명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오바마는 상원의원 6명을 뺏겼습니다. 트럼프는 상원의원이 3명 늘어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자기가 압도적으로 승리했다는 tremendous success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로 봤을 때 트럼프는 지지 않았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직 정확한 숫자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공화당은 이제 206석, 민주당은 229석 정도, 이제 아직 결과 안 나온 거지만 대략 예측을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미국 그 매체들을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앞에 말씀드리면은 선거하기 전에 민주당은 193석, 공화당이 236석이었습니다. 그래서 43석이 공화당이 우위에 있었는데, 이번 중간선거 끝난 다음에 민주당이 229석, 공화당이 206석 이렇게 그러니까 민주당이 우위를 차지했지만은 지난번에 공화당이 차지하고 있던 것만큼은 우위가 아니다 하는 얘기죠. 그리고 상원의원의 경우에 민주당이 49석, 공화당이 51석이었습니다. 49석, 51석. 그래서 이제 2석 차이로 공화당이 앞서고 있었는데, 이번의 경우는 공화당이 최대 54석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46석. 여기서 이제 한 석 정도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아리조나주가 뭐 거의 몇천 표도 차이 나지 않게 박빙이라서 아직 결과가 안 나왔는데, 그래서 민주당 46, 공화당 54. 그러니까 이 상원에서의 지배력은 이 선거 끝난 다음에 공화당이 더 강한 지배력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미국 선거를 보고서, 그리고 또 이것은 우리한테 전혀 일희일비할 거가 없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외교 정책의 대상입니다. 미국에서 의료보험이 되느냐, 뭐 동성결혼이 되느냐는 우리한테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 선거 결과가 미국의 대북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그리고 대한반도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를 이제 우리가 신경을 쓰면 되는데, 요번에 그 미국 경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미국 경기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미국의 하원에서 민주당이 많이 이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중에 하나는 요번에 그 공화당 하원 의원 중에서 은퇴하거나 직업을 다른 거로 바꾸거나 떠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37명 정도가 이제 떠났는데, 심지어는 공화당의 그 하원 의장이던 그 폴 라이언이라는 사람마저도 이제 정계에서 은퇴했죠. 그 사람은 나이도 젊은데 은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뭐 트럼프를
먼바땅에서 이제 공화당에서 은퇴한 뭐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37명이나 이제 출마를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37명이면은 이제 미국 역사를 보면은 현직 의원이 다시 당선될 확률이 한 80% 정도는 된다고 그럽니다. 근데 37명이면은 이걸 80%를 치면은 30명 이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하도 떠난 사람이 많아서 좀 불리한 입장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경제가 비록 좋았다고 하더라도 이제 미국 사람들이 그 지금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메디케어라고 그래갖고 의료보험입니다. 의료보험제도에서 이제 아무래도 그 국가가 이제 많이 대주는 것을 보통 사람은 좋아하기 마련이죠. 근데 이제 트럼프 정부에서는 그것을 좀 더 자유주의적, 자본주의적인 입장에서 개인들이 알아서 하는 쪽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국가가 도와주는 것보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제 그 경제가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슈가 메디케어 이슈가 됐을 때는 민주당이 더 유리하다는 그런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하여간 공화당은 현역 의원이 37명이 출마를 안 했고 민주당은 17명이 출마를 안 한 그런 선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역사를 뭐 미국 거를 자세히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이 그러니까 공화당 민주당에서 하원의원 이기기는 정말 힘들고 상원의원은 그래도 그 28번 중에 5번 상원의원을 현 대통령의 정당이 가져간 적이 있었다라는 그 말씀은 뭐 그거는 우리가 이제 그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지사 선거도 2018년 중간선거 이전에는 공화당이 압도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주지사 선거를 50개 중에서 36개 주가 했는데 거기서 이제 현직 공화당은 26곳, 26주, 그리고 민주당은 9주, 그리고 이제 공화당 민주당이 아닌 그 이제 뭐 인디펜던트라고 그러죠. 미국에서는 뭐 독립당이라고 번역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인디펜던트가 이제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6 그 공화당 주지사 중에서 19주가 지금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16주가 승리가 확정됐고 지금 조지아주가 미정입니다. 아주 박빙이에요. 그래가지고 공화당이 이제 조지아주를 이기면은 27석, 그리고 민주당은 23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50명이 됩니다. 그리고 조지아에서 만약 그 민주당이 이기면은 그러면 공화당은 26, 24. 그 공화당이 약간의 우위를 계속 그 견제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선거는 이제 그 뭐 역사적으로 내가 참여 비율이 낮다고 그랬죠. 오바마 대통령이 첫 번째,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2008년에 대통령이 됐는데 2010년에 그 중간 선거는 41%가 이제 투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 36.4%밖에 투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36.4. 그리고 50%는 거의 넘질 않습니다. 어느 경우도 50%는 미국 역사상 한 번 넘었습니다. 한 번. 그 한 번 넘은 것이 1914년입니다. 윌슨 대통령 있을 때 그때 처음으로 50%가 넘었고, 그리고 1966년에 존슨 대통령일 때 49%, 그리고 요번에 거가 49%라고 칩니다. 그래서 요번 거가 이제 엄청나게 중간 선거 사상 아주 이 참여율이 높은 선거가 되는데 1966년, 1914년의 경우는 그 설명을 할 수 있는 요인이 뭐냐면은 미국 국민들이 그 존슨 대통령, 윌슨 대통령이 그 당시에 심각한 전쟁, 이제 존슨 대통령의 경우에는 월남 전쟁, 그리고 윌슨 대통령의 경우에는 1차 대전. 근데 1차 대전이 이미 유럽에서 막 날라고 막 그럴 무렵이죠. 근데 윌슨 대통령은 국민들한테 나는 절대로 미국을 1차 대전으로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이 주장을 했습니다. 국민들이 바로 그런 그 아주 빅 이슈가 있을 때 그때 이제 중간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참여율이 다른 때보다 높았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왜 이렇게 참여율이 높았느냐? 특별한 전쟁도 없는데 이제 미국 정치가 정말 이제 분열적입니다. 저희가 그 대학교 다닐 때 미국의 민주당하고 공화당은 무엇이 다르냐?
무엇이 다르냐라고 이제 이 정당론이라는 책에 보면은 아주 정말 재미있는 얘기가 나옵니다. 미국 학자가 한 말인데 민주당 공화당은 두 개의 빈 병이래요. 공화당도 빈 병이고 민주당도 빈 병인데 라벨이 다릅니다. 이쪽에는 공화당이라고 써 있고 이쪽에 민주당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주워 담아도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빈병, 두 개의 빈병, 다만 라벨이 다른. 그 정도로 옛날에는 이렇게 민주당하고 공화당이 가까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거리가 멀어졌어요. 그래서 겹치는 부분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지지자도 열정적이고 공화당 지지자도 열정적입니다. 중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그 이슈에 대해서 자기 정당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거죠. 그러니까 그 투표율이 높아지고 사전 투표율도 이번에는 아주 높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정당이 옛날에는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많았는데 지금은 겹치는 부분이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은 참 빨리 변합니다. 미국 정당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미국의 공화당, 우리가 이제 공화당을 빨간색으로 칠하고 민주당을 파란색으로 칠합니다. 그래갖고 미국에 이제 선거 끝나면은 공화당이 이긴 주 빨간색 칠하고 뭐 레드 스테이트, 블루 스테이트 그리고 요번에 이제 민주당이 막 이길 거다 그래서 그것을 블루 웨이브, 파란색 파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블루 웨이브는 요번에는 없었습니다. 물론 하원을 이기긴 했습니다만은 그런데 공화당을 만든 사람이 링컨 대통령입니다. 그러면은 공화당을 링컨 대통령이 만들었으면 흑인들은 당연히 공화당을 지지해야 된다는 논리가 나오는 것이죠. 왜? 노예 해방을 시켰으니까. 그리고 민주당은 노예를 유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흑인들은 민주당하고는 달라야 되는데 지금은 흑인들은 뭐 무조건 한 90% 이상이 민주당을 찍습니다. 그리고 백인들이 이제 공화당을 찍죠. 그리고 공화당은 원래 기업가라든가 또는 뭐 자유주의, 자본주의에 더 충실합니다. 공화당이 정권을 잡으면은 국민 여러분 세금을 조금 거둘 테니까 여러분들이 아낀 돈 가지고서 한번 스스로 해보세요. 그게 공화당의 모토입니다. 민주당은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의 생활을 책임져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가난한 사람은 할 수 없지만은 돈이 좀 있는 분들은 돈을 좀 더 걷겠습니다. 특히 부자들한테 많이 걷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의 복지 이런 것들을 국가가 상당 부분 책임을 져드리겠습니다. 그거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 공화당은 보다 더 자유주의, 자본주의고 그리고 민주당은 뭐 미국 민주당이 사회주의라고 말하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만은 국가가 모든 걸 좀 더 해주겠다는 그 얘기죠. 그래서 공화당은 작은 정부, 민주당은 큰 정부 쪽으로 이제 가게 돼 있습니다. 그 차이인데 지금 제가 그 80년대 그 텍사스 대학을 유학할 때 거기는 민주당의 아성이었습니다. 텍사스에서는 뭐 공화당은 아예 뭐 정말 명함을 내밀 수 없었죠. 그런데 지금 그러고 나서 지금 한 30년 돼 가는데 지금은 또 거기는 공화당이 아성입니다. 민주당은 아예 그 발붙일 자리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미국의 정치가 생각보다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미국의 그 가운데주들 특히 이제 시골 농촌 이런 데는 전부 이 레드 스테이트 공화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특징 중에 하나가 대학을 나온 여자 백인들은 압도적으로 민주당을 찍는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은 백인 남자들은 압도적으로 공화당을 찍는다. 그래서 사실은 민주당이 노동자의 정당이었는데 공화당이 노동자의 정당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에 당선될 때 여러분, 노동자 여러분, 민주당이 돼가지고 글로벌리즘을 해가지고 세계화를 추종해가지고 여러분들의 공장이 전부 중국으로 이사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직업이 다 중국으로 갔고 그 민주당이 그렇게 하는 당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찍어주셔 해가지고 거기에 호응을 받아가지고 노동자들이 대거 이제 백인 노동자들 고등학교 나온 사람들이 대거 트럼프를 찍은 것이죠.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당선이 됐는데 그래서 미국의 이 정치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지지하느냐 어떤 사람이 무슨 당을 지지하느냐가 예상보다 그 많이 변합니다. 우리 하여간
한 2, 30년 전에 텍사스에서 제가 이제 텍사스에서 공부를 했는데 이 동네는 뭐 민주당은 발도 못 붙이겠구나 했는데 저 공화당은 지금 거기가 공화당의 아성이 돼 있는 정도로 이렇게 달라졌죠. 제가 오늘 그 뭐 미국에다 책을 주문한 거가 참 미국은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그 대단한 회사인데 미국에다 주문하면 3, 4일이면 옵니다. 원래 그 제가 한 지난 월요일인가 화요일인가 책을 주문했는데 다음 주 온다고 돼 있는데 오늘 이게 도착을 했더라고요. 아직 제가 안 읽어본 책이지만은 그 책을 이제 보고 샀는데 그래서 공화당이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책 보면은 더 리퍼블리칸 워커스 파티 공화당인데 노동자 정당이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아마 지금 미국의 그 가난한 노동자들이 특히 이제 백인 고등학교 나온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공화당을 지지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미국의 농민들이 공화당을 지지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이제 변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대학을 나온 그 여자들, 백인들, 그 뭐 미국에서 그 상류층이 되겠죠. 그런 사람들이 민주당을 찍는 그런 그 놀라운 일이 이제 뭐 놀라운 일이라기보다도 이렇게 많이 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이 책 그 아주 재미있을 것 같아가지고 미국 정치를 이해하는데 공화당이 기업가의 정당이었는데 노동자의 정당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이런 책이 이제 나왔더군요. 이게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 BBC에 보니까 아주 잘 표시가 돼 있는데 하여간 백인들은 역시 그 공화당입니다. 히스패닉은 민주당, 흑인은 뭐 거의 뭐 90% 가까이가 민주당이죠. 자기를 노예를 해방시킨 정당은 공화당인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문제를 넘어가기 전에 혹시 그 트럼프가 탄핵받는 거 아니냐에 궁금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미국 정치 제도상으로 하원 의원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탄핵 소추를 할 수 있습니다. 탄핵. 이 사람 잘못하니까 이거 탄핵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그거를 하기 위한 숫자가 단순 과반수입니다. 그러니까 435명의 하원 의원이 있는데 2분의 1. 그러니까 2분의 1이니까 220명 되면 충분히 되는 것이죠. 218명 뭐 이렇게 되면 됩니다. 한 명만이라도 더 많은 당이 그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의 찬성을 얻어가지고 이 사람을 탄핵시켜야 되겠습니다라고 탄핵을 발의할 수 있어요. 그 발의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 탄핵 과정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그 탄핵을 발의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검사격입니다. 이 사람 탄핵시켜야 되겠어요. 그 탄핵하는 그 이유는 트리즌, 반역한 사람, 그리고 브라이버리, 뇌물 받아 먹은 사람, or other high crimes or misdemeanors. high crime이라는 거는 이제 아주 그 중범죄죠. 그 misdemeanor 같은 거는 뭐 이게 뭐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 좀 나쁜 짓,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뭐 또 이런 여러 가지 그 클린턴이 뭐 섹스 스캔들 때문에 탄핵받을 뻔했죠. 그런 걸 misdemeanor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가 있을 때 하원이 탄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하원에서 한 석이라도 민주당이 많으니까 소추를 할 수는 있을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근데 상원에서는 이제 그래가지고 하원에서 탄핵을 발의를 하면은 이제 그 트라이얼, 이제 심판 과정이 시작되죠. 그래가지고 대법원장이 하게 됩니다. 대법원장이 하게 되는데 지금 미국 대법원을 우리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9명 중에 5명이 보수가 돼 있습니다. 4명이 지금 진보 쪽인데 근데 거기 제일 늙은 분이 그 여자 대법원 판사인데 80대 중반쯤 된 분이죠. 그 사람이 넘어져서 갈비뼈가 부러지고 그랬습니다. 요 며칠 전에. 그래서 아마도 그 사람도 리타이어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리타이어 하는 과정에서 이제 트럼프가 새로운 사람을 한 사람 또 얹힐 텐데 이제 임명을 할 텐데 임명하는 데에서는 상원이 압도적으로 큰 역할을 합니다. 근데 상원을 요번에 트럼프가 이겼죠. 네. 그런데 아무튼 그 대법원장이 심판위원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서 이 사람은 정말 탄핵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마지막에 그 이제 이 두드리는 사람이에요. 판결
판결을 내리는 게 상원의원입니다. 그래서 상원의원에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되는데 67명이 찬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54명이 공화당원인데 공화당이 뭐 한 절반 이상 반발하지 않는 한 이제 판결이 탄핵으로 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이죠. 단 탄핵을 소추할 수는 있게 되었다. 절반이 넘었으니까. 그거는 뭐 지금 이제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 역사상 탄핵 소추를 당한 사람이 앤드류 존슨 대통령하고 빌 클린턴 대통령 두 번인데 두 번 다 판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부인이 안 된 것이죠. 그리고 닉슨 대통령은 하마터면은 탄핵될 뻔했는데 그냥 사임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역사상 탄핵당한 대통령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 선거하고 우리가 이제 외교 정책하고 그 관련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선거는 중간 선거는 물론이거니와 대통령 선거조차도 외교 정책하고는 그렇게 깊게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는 단 한 변수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고 얘기한다면은 경제입니다. 경제. 그러니까 국민들이 주머니가 얼마나 두둑하냐가 그 대통령이 붙거나 떨어지거나 또는 대통령의 당이 이기거나 지거나 하는데 아무리 경제가 좋았어도 이 하원 의원을 그 현직 대통령이 이긴 적은 거의 없다라고 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국제 정치하고 관계없다는 것을 이제 보면은 그 외교의 달인들, 미국 역사상 외교의 달인들이 윌슨, 루스벨트, 닉슨, 그리고 2차 대전 당시에 그 별 5개까지 달았던 아이젠하워, 그리고 걸프 전쟁에서 뭐 압도적으로 승리를 했던 이제 41대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죠. 이 사람 이름 다 말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요새 말하는 조지 W 부시의 아버지 41대입니다. 이 41대 대통령은 정말 미국이 월남전에서 진 다음에 그 헤매고 있었는데 걸프 전쟁 가서 정말 너무나도 그 놀라운 승리를 해가지고 미국 사람들의 그 분위기를 확 바꿔버린 그런 사람인데 이 부시 대통령이 그 전쟁에서 이긴 것이 91년입니다. 91년에 정말 그 미국 역사상 가장 신속하고 빛나는 승리를 했는데 92년의 선거에서 떨어졌습니다. 이 사람은 대통령 4년밖에 못했습니다. 근데 92년 선거할 때 그때 정말 신예죠. 클린턴. 나이 들면 클린턴이 나와서 부르짖었던 구호가 야, 중요한 것은 경제야, 이 바보야. Is economy stupid. 이 바보 같은 녀석아, 중요한 것은 경제지. 이제 부시 대통령은 자기가 전쟁도 잘하고 외교도 잘하는 거기 뭐 미국 CIA 국장 출신이기도 하고 뭐 대단한 그 외교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경제라고 라는 그 한마디에 그냥 날아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미국 이 선거는 국제 정치 외교 그렇게 깊게 관련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되면은 지금처럼 이제 우리가 경제 발전이 잘하는 것이 안 될 거요라고 국민들한테 이제 설득을 했고 뭐 그 설득이 상당히 뭐 일부 먹힌 것이죠. 그러니까 하원에서 지더라도 평균보다 덜 줬고 그리고 상원에서는 이길 수 있었다는 그 나름대로 이제 놀라운 승리를 뭐 거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 한국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한국 문제. 이제 트럼프가 선거가 끝났으니까 이 선거 결과가 미국의 대북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는가? 저는 선거의 결과가 미국 대북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보다도 선거가 끝났다는 사실이 영향을 미친다라고 봅니다. 선거라는 중요한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그 미국 행정부의 이 초점이 북한 쪽으로만 집중되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국제 문제에만 집중되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트럼프가 정말 하루에 몇 개 주씩 강행군을 하면서 미국 전체를 돌아다니고 자기 당 후보를 찍어달라고 이제 호소를 하고 다녔죠. 그것만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북한 문제에 대해서 100% 초점을 맞출 수는 없었다가 됩니다. 이 결과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대북한 정책이 이렇게 바뀔 것이다가 아니라 중간 선거가 이제 일단 지나갔기 때문에
큰 정치적인 행사가 지나갔기 때문에 미국은 이제 보다도 좀 이렇게 그 안정된 마음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문제에 더 집중할 수 있겠다. 그런데 우리가 그 국회는 외교 정책을 직접 하는 곳은 아니지만은 그 돈 문제라든가 또는 뭐 미국 행정부한테 국회가 이제 몇 가지 요구사항을 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벌써 그 최근에 나온 것이죠. 미국 의회가 미국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를 해제할 경우 30일 이내에 의회에 반드시 보고할 것. 이게 바로 그 간섭을 하는 겁니다. 개입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 중간선거가 그 중간선거 결과 그 자체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가 답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민주당이 이겼다는 사실은 북한한테 하나도 좋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불리하게 작용될 것이다라고 저는 북한의 입장에서 봤을 때 더 불리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트럼프는 오로지 지금 핵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씨 당신은 김정은의 못된 짓이라든가 인권 유린 같은 건 생각도 안 합니까?라고 얘기했을 때 왜 그런 건 얘기 안 합니까? 그런 건 왜 따져 묻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트럼프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죠. 여러분들이 북한 핵에 의해서 죽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그거를 트럼프가 앞으로 하기는 조금 더 나빠졌습니다. 왜? 미국의 하원, 특히 민주당 하원들은 북한 문제, 핵 문제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인권 문제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북한의 핵 문제는 핵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인권 문제가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결국 뭐 우리는 뭐 옛날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비단 핵 문제를 넘는 문제다. 북한이라는 이 미국이 도무지 인정할 수 없는 이제 정당치 못한 정권, 이 정권이 있다는 사실이 불편하고 안 된다라는 그거죠. 근데 이번에 하원에서 민주당이 이겼고 이제 인권 문제가 정말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될 겁니다. 예, 뭐 물론 이제 미국 전문가들도 미국이 대북 정책, 트럼프의 대북 정책이 무슨 방향전환 이런 건 절대로 아니고 오히려 똑같이 나가는데 그 내용이 좀 더 강화되고 달라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빅터 차 한국계 미국 학자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민주당은 이제 수많은 청문회를 개최해서 행정부 관리들을 의회로 불러, 행정부가 이제 공화당이죠. 의회로 불러 대북 정책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라고 압박할 것이다. 그렇죠. 하원 의원이 민주당이 많으니까 공화당 간부들 공화당 행정부의 그 관리들을 불러다가 물어볼 겁니다. 북한과의 협상 내용도 설명하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게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히려 북한과의 협상 내용이 비핵화 검증 도출이라는 기준에 부합한지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민주당이 민주당은 북한이라는 정권 자체에 대해서 인권 유린 문제에 특히 관심이 많으니까 바로 트럼프의 대북 정책이 방향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나가는데 북한한테는 더 불리하게 작용을 할 것이다 하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케이트 연구소의 에릭 고메즈라는 연구원도 물론 이 하원을 민주당이 이겼지만은 이제 대폭적인 변화는 있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은 첫째는 미국이 지금 경제 제재하고 협상 이런 걸 가지고서 북한을 상대하고 있는데 이것 자체가 행정부의 고유 영역입니다. 고유 영역이죠. 그리고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지금 미국의 대북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의회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것이 원천적으로 아닙니다. 지금 이제 그 빅터 차 교수가 말했듯이 불러다가 왜 이렇게 했느냐 의견을 들을 수 있어요. 청문, 히어링이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들어보고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고 이제 물론 그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이 일을 행하는 것이 행정부의 일이라는 겁니다. 다만 의회가 예산 배정 등에 이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고 에릭 고메즈 연구원이 얘기를 했고, 그리고 뭐 게리 세모 같은 이런 뭐 전문가도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향을 미친다면은 아마도 미국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북한의 인권 문제는 왜 빼고 하느냐라고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정책, 그 대북 정책이 작년 이맘때하고 묘하게 달라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작년 8월서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가장 호크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매파예요. 제일 센 독수리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북한을 뭐 내모레라도 가서 당장 폭격할 듯이 뭐 당장 북한을 뭐 초토화시키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맨 앞장에 있던 사람이 트럼프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언론들은 또는 미국의 야당들은 트럼프를 뭐라고 비판을 했냐면은 저 사람은 거의 그 핵전쟁을 일으킬 인간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의 대북 강경 정책을 열렬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1년 후에 지금 보니까 미국에서 가장 비둘기파가 트럼프입니다. 그래서 그 트럼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다른 미국 언론에서 지금 뭐가 진행되고 있는 게 뭐냐? 그리고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트럼프는 왜 자꾸 김정은이를 두둔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바로 선거 끝나는 날 밤에 북한이 원래 지금 미국 뉴욕에서 김영철하고 폼페오하고 만나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북한이 뭐 준비가 잘 안 돼 있다고 뭐 계획이 뭐 틀리다고 그래가지고 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 들은 다음에도 트럼프는 잘 될 거요. 잘 진행되고 있어. 그리고 내년 초에 만날 거야. 김정은하고 자기하고. 지금 분명히 뭐가 안 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기대를 제일 많이 하고 있고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첫 번째 사람이 아마도 트럼프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작년에는 가장 센 독수리가 트럼프였고 지금은 가장 비둘기가 트럼프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은 트럼프가 가장 그 북한에 대해서 비둘기처럼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에 반대하는 미국의 주류 언론 그리고 미국의 야당 물론 이제 미국의 그 공화당 의원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독수리가 돼 있는 겁니다. 옛날에는 트럼프와 일부 소수가 독수리였는데 지금은 트럼프를 빼고 나머지는 다 독수리가 되었다. 지금 트럼프가 무언가를 하기에 아주 좋은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트럼프는 매일 나는 사랑에 빠졌죠. 잘 될 겁니다. 잘 되고 있어요. 내년 초에 만납니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얼마 안 됐죠. CNN에서 비노그라드라는 그 여자 전문가의 글이 이제 CNN에 실렸는데 지금 전쟁할 때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가 뭡니까? 단 한 번도 공화당을 지지하는 신문인데 오직 바보 같은 트럼프만 북핵 문제에 진전이 있다고 알고 있다. 사실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데 지금 나머지가 오히려 독수리가 돼 있는 나머지가 매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트럼프가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만든 상황이구나. 하여간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비노그라드라는 그 여자 전문가 사진 여러분 볼 겁니다. 지금 11월 6일 미국에서 중간선거 끝나는 날 밤에 북한이 그 일정 조정 때문에 이번엔 못 만나겠고 그래서 연기를 하자고 그러는데 무기 연기입니다. 무기 연기. 지금 요 최근에 일어나는 패턴을 보면은 폼페오 장관이 북한을 자기 집 나누듯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가고 안 가고가 보통 트럼프가 가지 마 그러면 가려다가 말았습니다. 그래서 4차 방법은 간다고 그랬는데 안 갔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 또 다시 갔고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이번 주에 5차 방북을 할 겁니다. 북한을 갈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북한을 가는 대신에
북한의 그 김영철이 미국을 오는 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지금 북한에서 일정 조정상으로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무기한 연기를 했습니다. 다음번에 언제 할지 몰라요. 예, 여기서 이제 문제가 지금 북한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북한 핵 문제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정이 있나요? 중요한 일정이 있어서 이거를 좀 미루자? 조금 좀 이상하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이미 소개를 했지만은 미국 9월 말에 미국의 그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서 북한은 비핵화를 위해서 아직도 단 한 발자국도 뛰지 않았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무렵에 그보다 약간 좀 전이죠. 볼튼 국가안보 보좌관이 이제 미국은 북한이 정말로 핵을 포기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결정할 때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지금 북한 문제가 사실 진전이 없습니다. 진전 없는 상황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만 진전이 잘 되고 있고, 그리고 뭐 지금 당장 오늘 못 만나도 우리 뭐 시간 많다. 나중에 만나면 되고 내년 초에 김정은하고 또 정상회담 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중간 선거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2년 남았습니다. 2020년까지. 뭐 미국 대통령은 누구나 마찬가지겠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다음번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이제 모든 포석을 깔 겁니다. 그리고 이번 중간 선거는 트럼프 나름대로 다음번에 내가 대통령 되는데 유리한 바탕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이 대통령이 되기 위한 여러 가지 하는데 그 중에 북한 문제도 이제 들어갈 수가 있겠죠. 트럼프는 북한 문제를 다른 어떤 행정부와는 달리 미국이 해결해야 될 가장 급선무의 외교정책 아젠다로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지난번에 북한을 갔던 사람들은 그 뭐 직위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무슨 동아시아 태평양 뭐 무슨 안보 담당 차관보 뭐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은 직접 미국 국무장관이 직접 가잖아요. 그 격이 달라진 겁니다. 트럼프는 북한의 핵 문제를 그러니까 그 우선순위를 확 높여놓고 높여놓는데 일단 성공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그 대통령이 되는데 그 문제를 아주 멋있게 해결하면은 2020년에 당선되는데 아주 좋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중간 선거를 이제 일단 뭐 트럼프 대통령 자기 말했듯이 트리멘더스 석세스로 끝냈고 이제 앞으로 2020년에 대통령 선거를 이제 집중할 텐데 거기에 북한 문제가 들어갈 거고 북한에 대해서 좀 더 본격적으로 이제 접근할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뭐 하원을 민주당이 장악하기 이전부터 그 북한 이슈가 자꾸 인권 이슈화 되고 있습니다. 인권 문제가 그러니까 어떤 뭐 반작용일 수도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핵 문제만 초점을 맞췄는데 왜 핵 문제만 초점을 맞추냐? 북한 문제가 핵 문제만이 아니고 인권 문제가 더 중요한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그 인권 문제가 나오는데 지금 11월 6일이죠. 11월 6일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뉴스인데 유엔에서 인권 결의안 초안이 나오고 북한을 ICC라고 그러죠. 거기에 회부해야 되는 것을 촉구를 했습니다. 결국 북한이라는 나라가 유엔 그 재판소에 회부되는 게 아니라 김정은이가 회부되는 것이죠. 인권 국가는 국가가 아니라 개인입니다. 개인 독재자. 그러니까 김정은이를 국제재판소에 회부하라는 인권결의안이 지금 유엔에서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인권결의안 규탄 초안이 지금 나온 상태입니다. 6월 12일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 인권 문제가 그러니까 의도하진 않았습니다만은 무언가에 가려져 있는 상황인데 그것이 다시 앞으로 나오고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핵 문제 더하기 인권 문제가 있는 나라예요. 트럼프는 매일 나는 김정은가 사랑에 빠졌다고 그러는데 국제사회와 미국 의회가 김정은은 인권유린범이라고 지금 노골적으로 다시 꺼내고 있는 겁니다. 상황이 지금 그렇게 변하고 있다는 사실이 뭐 잘못 심각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금년 4월 27일 날
4.27 날이 뭐 남북 그 판문점에서 정상회담하는 날이죠. 그 원비오 씨가 원비오의 아버지가 북한 정권에다가 자기 아들을 고문해서 죽였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첫 재판이 12월 19일 날 열린대요. 12월 19일 날 열립니다. 그리고 보니까 그 가족들이 그 이제 이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 우리 아들이 고문당해서 죽은 것이 확실하다 해가지고 뭐 주치의 그리고 뭐 또 국회의원도 한 사람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또 학자도 거기 이제 있습니다. 그 몇 명이 그 진술서를 쓴 거예요. 이건 고문에 의해서 죽은 것이 확실하다. 그래가지고 10월 10일 날 그 진술서를 제출했고 그리고 이제 12월 19일 날 첫 번째 재판을 이제 워싱턴 연방법원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뭐 북한 정부를 직접 재판할 수 없지만은 이것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미국에서 재판이 돼 가지고 북한 정권은 원비오 가족한테 500만 불을 뭐 손해배상하라. 그 액수 뭐 이런 걸 떠나서 무지무지하게 큰 충격을 주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유엔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 막 나오고 그리고 원비오 가족의 이 소송이 북한 정권에 대한 소송이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이런 상황에 있고 이것이 북한이 지금 뭐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죠. 핵보다도 이제 다른 쪽으로 자꾸 그 시간을 벌고 그러는데 이 사방에서 이제 옥죄가는 이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제가 그 뭐 이렇게 자료 뒤지다 보니까 그 라디오 프리 에이시아 그 뭐 미국이 뭐 그 독재 국가라든가 공산 국가를 속에 이제 그 내부를 그 흐트러뜨리기 위해서 하는 그 심리 방송입니다. 북한의 그러니까 뭐 무슨 김정은이 호위 부대의 한 장교가 그 방송을 듣다 들켜가지고 숙청을 당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북한 장교들이 듣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그 장교만 숙청당한 게 아니라 그 부대 전체가 The whole command was punished. 그 부대 전체가 처벌을 당하고 이제 뭐 어려움을 당한 것이죠. 그리고 요것도 그 이제 그 라디오 프리 에이시아에 나온 뉴스인데 이름을 밝히지 않은 미국 국방부 관리가 워싱턴에서 열린 그 세미나에서 북한 관련 토론회 중에서 완전한 비핵화는 누구도 양보할 수 없다. 미국은 절대로 이것을 양보할 수 없다. 그런데 만약 북한이 이 완전한 비핵화에 거부한다면은 그때 미국은 북한 정권을 교체시켜야 한다. 바꿔버려야 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최근에 또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사람이 뭐 익명으로 한 사람이고 이 얘기는 뭐 새로운 얘기도 사실은 아닙니다. 볼튼이 뭐 그냥 수도 없이 했던 얘기죠.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은 북한 정권이 없어지는 것, 김정은 체제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미국 외교 정책을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런 데 관한 뭐 이렇게 연구를 좀 한 적이 있었는데 강의도 좀 하고 미국이 어느 나라를 또는 어느 정권을 묘사할 때 천당, 지옥 뭐 이런 얘기를 쓰면은 그리고 뭐 악의 제국 이런 말을 붙인 경우는 미국이 반드시 손을 봅니다. 그래서 지금 레이간 대통령이 소련을 이블 임파이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뭐 거의 전쟁하자는 소리죠. 이블 임파이어라고 해놓고 결국 소련 공산 정권을 교체를 하는데 성공을 했죠. 그리고 부시 대통령이 악의 축이라고 그래갖고 악이라는 말을 이제 또 좀 종교적이죠. 악의 축이란 말을 한 나라가 세 나라입니다. 이란, 이라크, 북한. 그런데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 정권을 교체하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라크를 민주화시켰느냐는 다른 얘기예요. 사담 후세인이라는 악을 제거하는 데 성공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란하고 북한은 거기까지는 가지를 못했는데 지금 제 느낌이 지금 트럼프가 이란하고 북한을 그 부시가 말했던 그 악의 축을 맡았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갖고 맡아가지고 지금
핸들링을 하고 있는 중이죠. 이것이 이제 어떻게 끝날지는 두고 봐야 되는데 레짐 체인지가 분명히 그 미국 정부 정책 중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거 얘기하느라고 우리가 중국 문제 이런 것도 얘기 안 했는데 지금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전방위 압박을 가하는데 그 위구르 문제, 티베트 문제, 뭐 티베트에서 또 한 사람이 또 불타서 자살했더라고요. 티베트 사람들이 나라가 약하니까 이 중국의 지배를 반대하기 위해서 뭐 스님도 불타 죽고 뭐 이렇게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 요 바로 최근에도 한 사람이 중국의 그 억압 체제에 반대하면서 또 분신 자살한 것이 그 뉴스로 이렇게 그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제 말씀을 다시 요약을 한다면은 지금 미국의 중간 선거는 우리나라 그 많은 언론들이 트럼프가 이제 뭐 망신당했다 졌다라고 보는데 역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렇진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트럼프는 뭐 선방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승리했다라고 얘기할 만한 그런 성과를 거둔 것이 사실이고, 그리고 그래서 그것이 대북 정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냐. 그래서 중간 선거 결과가 그 미국의 대북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거보다도 이제 중요한 정치적 이벤트가 하나가 이제 지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당연히 뭐 미국 대통령 다 해야 되는 것이죠. 중간 선거 첫 번째 2년 만에 그것을 이제 마쳤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그 초점, 북한에 대한 그 이 어텐션이 조금 이제 선거 뭐 이기려고 뭐 선거 운동하러 다녔죠. 조금 이제 흩어졌었는데 다시 그 북한에다가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이제 오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원에서 민주당이 이겼다는 사실은 이제 핵 문제뿐만 아니라 인권이라는 문제도 이제 가미가 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미 그 선거 있기 전에 그 북한 문제가 그것도 이제 하나의 그 반작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핵만 따지고 김정은 좋은 친구라고 자꾸 얘기하고 거기에 대한 역작용으로서 인권 문제는 왜 얘기 안 하니가 나왔죠. 지금 인권 문제가 뭐 곳곳에서 이제 지금 또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봤을 때 트럼프 행정부 미국은 북한 정권 또 그 외에 다른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 목표를 체제 변환 쪽에다가 초점을 두고 그 일을 진행할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또 보니까 1시간이 다 됐는데 하여간 이번 주 좀 바빠가지고 좀 늦게 올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제가 항상 그 금요일 저녁에는 여러분들이 볼 수 있도록 뭐 다음 주부터는 또 시간을 열심히 한번 쪼개 보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